일단 아침 일찍 이렇게 여러분들이 나오셔서 영양가 있는 얘기를 듣기를 원하실 거기 때문에 영양가 있는 얘기를 중심으로만 짧게 좀 말씀드립니다. 이제 뭐 사회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제목 자체가 좀 의미심장하죠. 앱스토어 중심의 스마트 이코노미는 지속 가능한가? 멋있는 얘기는 다 써놨어요. 앱스토어가 지속 가능한 거예요. 스마트 이코노미라는 얘기 나왔는데, 요 얘기에 대해서 제가 이제 또 애틀라스가 보는 스마트 이코노미는 뭐고, 스토어는 어떤 지위를 차지하고 있고, 지속 가능성이란 뭘 의미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스마트 이코노미에 여러 가지 구성 요소가 있지만, 이제 스마트 이코노미의 플랫폼으로 우리가 가장 충격적으로 1차적으로 떠오르는 것은 애플의 앱스토어, 그러니까 애플의 단말부터 시작해갖고 스토어 구조로 쭉 연결되어 있는 그것이겠죠. 그런데 그럼 이제 플랫폼 공급자가 이 생태계에 대한 영향력을, 지배력을 형성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필요로 하냐, 좌측에 있는 저런 것들을 가지고 이 플랫폼 공급자가 영향력을 행사하겠다. 뭐 매력적인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독자적으로 손님 끌어모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또 단말 생태계 운영 능력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독자적인 UX, 사용자들이 그 UX에 충분히 이 경험이 축적돼서 편리하고 쾌적하다 이런 느낌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또 서드파티 서비스 공급자들이 이 플랫폼을 가지고 어떤 서비스를 만들면 기술적 표현력이 좋아져. 3D UI도 슉슉 나오고 막 슉 커졌다가 작아졌다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또 서비스 공급자들 위해서 BM을 제공합니다. BM을 제공한다라고 하는 것은 서비스를 딜리버리하기 위한 기술적 표현력과 모니타이제이션을 같이 포함하는 걸 BM을 제공할 수 있어요. BM 인프라를 제공해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서비스 사용자를 위한 서비스 배포 책임. 서비스 사용자, 내가 서비스 사용자인데 그럼 이제 이 생태계에서 배포되는 서비스들을 어디서 골라야 돼? 지금은 주로 스토어에서 검색들 많이 하시죠. 물론 인터넷 검색하시다가 PC상에서 이렇게 클릭해도 바로 설치됩니다. 이렇게 하고요. 애플은 그 모든 영역에서 사실은 플랫폼으로서 갖춰야 될 것들을 다 갖췄습니다. 다른 단면을 이제 하나 또 보여드릴 겁니다. 인터넷이 어떻게 됐었느냐. 이 스마트 모바일의 현 단계를 진단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보여드릴 인터넷이 어떻게 성장했느냐, 인터넷과 관련된 이코노미가 어떻게 성장했느냐를 말씀드리는데, 2004년과 2005년에 주로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 하면, 그냥 NHN 같은 경우는 검색 매출 비중이 50%를 딱 먹었었고요. 구글 같은 경우 애드센스 매출 본격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 바로 롱테일 사용자 혹은 공급자들이 진입해서 그 이코노미가 커졌느냐 아니냐 하는 것을 전후로 나누는 선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 보여드린 내용은 그렇게 하니까 인터넷에서 관문 역할을 하던 포털들이 성장하더라. 물론 그 생태계 안에 있는 다른 전문적인 플레이어들도 다양하게 성장을 했죠. 근데 중요하게 왜 관문 역할을 중요하게 보느냐면 스케일업 이코노미, 그러니까 규모의 경제를 1차적으로 달성해주는 플레이어가 누구냐, 그 이코노미에서. 그래서 그 관문 역할을 하고 있는 플레이어가 규모의 경제를 턱턱 달성해주면서 그 이코노미가 성장할 수 있는 드라이버를 쭉 끌고 가줘야 이제 이코노미가 같이 쭉 성장해준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모바일에서 그런 관문 역할이라고 하는 게, 물론 지금 돈 많은 회사들이 많이 달려들고 있지만, 관문 역할이라고 하는 건 돈을 퍼부을 수 있는 주체다라는 뜻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관문 역할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유저 행태를 중심으로 해서 그 관문의 역할을 좀 본다면, 우리가 흔히 그 관문을 포털이라고 하죠. PC에서는 포털을 잡으려고 처음에 시도했었던 플레이어들은 어떤 플레이어였냐면 접속 플레이어들이었습니다. AOL. AOL로 다이얼업으로 접속하면 이제 애플리케이션이 하나 실행되는데 거기서 인터넷을 나갔었거든요.
그때 AOL 창 띄우고 그 안에서 브라우저 띄운 거 이거를 닫는 순간에 인터넷으로 들어가는 진입로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ISP들이 그 관문 역할을 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브로드밴드가 보기에는 그거 아니구나 라는 상황으로 갔고요. 그 다음에 MS 같은 경우 애플리케이션 웹 브라우저 애플리케이션을 잡으면 내가 관문을 잡을 수 있겠구나. 일단은 인터넷 접속하려면 애플리케이션 웹 브라우저를 실행하니까 그 행동이 최초의 행동이고 거기서부터 이제 유저 행태를 끌고 가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있고요. 그 다음에 디렉토리. 내가 정보에 잘 접근, 인터넷은 정보 너무너무 많으니까 내가 잘 정리해가지고 따라 들어가면 원하는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면 되겠구나. 근데 검색이 뜨면서 디렉토리 확 갔죠. 검색으로 간 거가 이제 구글, 네이버 뭐 이런 것들. 검색도 한참 가다 보니까 뭐 이 세상에 정보는 많지만 나한테 필요한 건 요거야. 그래서 내 친구들이 흥미로워하는 것만 나도 흥미 있으면 돼. 이렇게 한 게 이제 SNS. 사람을 중심으로 둘러싸는 거예요. 검색은 인터넷에 있는 모든 문서를 확 둘러싸가지고 여기에서 색인을 쭉 뽑아내서 네가 원하는 색인은 뭐야 이런 건데 이제 SNS 쪽은 사람을 싹 둘러싼다면 네가 원하는 게 뭐야? 이쪽으로 가려고 해도 내가 안내하고 저쪽으로 가려고 해도 내가 안내할게. 이런 거. 이메일도 중요한 관문 행동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터넷에서 가장 머저리티가 되는 인터넷 서비스라고 하면 웹과 프로토콜 기준으로 웹과 이메일 뭐 이렇게 양분된다고 해도 큰 과언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MS는 아웃룩 애플리케이션을 갖고 여기다가 뭘 붙여가지고 이렇게 해볼까. 뭐 지메일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왕창 큰 스토리지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관문 행동이라고 하는 거는 처음에는 상당히 필요에 의해서 시작돼요. 하지만 그 관문 행동이 이제 습관화되는 단계, 대중적으로 인터넷이 확산되면서 습관화되는 단계가 돼야만 사실은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특정 목적을 가지고서 쫙 들어왔던 트래픽은 딱 그 목적을 달성하고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정보를 해갖고 전달해 줬는데 난 물건을 못 파는 거죠. 자기가 특정 목적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바로 물건을 파는 케이스는 특정 목적을 추구하는 전문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어떤 목적이든 들어와가지고 관문 행동을 통해서 들어와가지고 특정 자기 목적을 달성하기도 하고 습관적으로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이게 진짜로 또 사실은 비즈니스적으로 가치가 있는 트래픽입니다. 내 물건을 사러 나한테 들어오는 트래픽이 가치 있지 이게 왜 가치 있나. 관문 역할을 하는 플레이어 입장에서는 이게 훨씬 더 가치 있다는 거예요. 시간을 계속 죽여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뭔가 꽂혀가지고 뭘 사게 되고 이런 형태로 가는데 이제 후방에는 뭐가 있었냐면 그런 뭐 살려고 하는데 근데 컨텐츠 소비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살려고 하는데 지불이 있어야 되고 물류를 포함한 거래 다 있어야 됩니다. PC를 장황하게 길게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모바일에서도 그런 게 될 거냐를 보면 모바일에서 지금 가장 보편적인 관문 행동이라는 게 뭐냐. 바탕화면에서 아이콘 찾는다. 이거 하나 있고 또 모바일에서는 이게 자체가 전화기이기 때문에 전화기 다이얼러를 키고 이런 행동이고요. 또 특정 목적을 추가하는 데 있어서는 검색 네이버 실행한다면 검색해야지. 또 혹은 앱스토어 앱 다운로드 하려면 앱 다운로드 해야지. 그 다음에는 내가 자주 쓰는 앱은 바탕화면 첫 화면에다 둬서 클릭하면 바로 들어가지. 이런 행동들이 아마 이제 관문 행동의 유저들이 보이는 가장 전형적인 형태일 텐데요. 그리고 나서 뒤로 가면 PC에서와는 달리 습관적 서핑이 이 사이트 저 사이트로 옮겨가지 않습니다. 그 서비스 안에서 또 뭐 없나? 레진 코믹스 만화를 보면 또 뭐 없나? 이렇게 되지. 여기서 무슨 만화를 보다가 그럼 네이버에는 무슨 만화가 없을까? 이렇게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아주 중요한 차이고요. 또 이렇게
습관적 서핑 그 자체도 좀 줄어들어서 특정 목적을 달성하고 나면 바로 빠져나가 버린다. 그래서 관문은 최초에 선택되는 합리적 의사결정의 영역이지만 실제로 반복되는 관문 행동은 이건 습관 혹은 관성의 영역입니다. 이 습관과 관성을 잡는 거가 관문 플레이어들이 사실은 노리는 거죠. 그러면 모바일에서 관문은 과연 PC에서의 검색이나 SNS, 제가 첫 화면 SNS 찍듯이 그렇게 한쪽으로 좀 모여주는 경향을 보일 것이냐, 그리고 관문 행동으로 모아질 수 있는 것들은 어디에서 발생할 거냐, 그리고 그 관문 행동으로 모아진 게 지속 가능하냐, 모아지지 않는다면 왜, 그리고 어떻게 모아지지 않으면 어떻게 될 거냐 라고 하는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PC에 비해서는 보편적 관문 행동이 상대적으로 약한 상태다. 지금 현재 약한 거 아니냐? 좀 지나면 뭔가 하나 관문 행동이 정착돼가지고 그걸 반복적으로 하게 되지 않을까? 라고 하는 전망도 있습니다. 음성인식으로 되면 다 옳힐 거야. 사람 키자마자 딱 음성인식으로 그리고 관문 행동은 이거 하나로 통일될 거,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과연 그렇게 될 거냐? 그럼 이제 모바일에서 이 보편적 관문의 지위를 약하게 만드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1번 푸시 노티피케이션. 내가 어떤 서비스하고 관계를 맺었더니 이제 구글이나 네이버 통하지 않고도 걔가 직접 푸시를 때려줘요. 그럼 찍고 들어가면 걔 앱이 바로 들어가고, 그래서 사용자하고 상당히 행태적으로 깊게 관여되는 고리 역할을 푸시 노티피케이션을 하고 있고, 또 이제 모바일 커머스에서 성장은 전방에서의 관문 행동 말고도 앞쪽에서 보여드렸지만 이 후방에서 돈 내기가 어렵더라. 이러면은 주로 이제 커머스를 많이 하게 되는데 이쪽이 어려운데 이쪽에 디펜던시가 좀 생기는 그런 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O2O 성장. 이게 로컬이나 오프라인의 의존도가 강한 종류의 서비스. 들고 돌아다니니까요. 로케이션이 바뀌고 이 가게 저 가게 이렇게 들리면 사람들이 상상할 때도 거기서 대박 이코노미 커질 거야 라고 상상하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오프라인에 대한 의존도도, 거기가 갖고 있는 한계에 대한 의존도도 점점 커진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OS 생태계도 파편화되고 있어요. 지금 애플과 안드로이드 이렇게 양대지만 갈리다가 중국 단말 업체들이 쭉 성장하면서 포크드 안드로이드라고 하는, 그러니까 안드로이드 오픈소스를 가져다가 자기들 UI를 변형시킨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보편적 관문, 내가 첫 행동을 잡기만 하면 될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약하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보편적 관문의 지위가 약해졌을 때 생기는 문제 혹은 기회가 뭐냐? 그 보편적 관문 역할을 했던 PC에서의 포탈은 롱테일 이코노미를 쫙 끌어들이면서 인터넷 이코노미 자체를 키워냅니다. 모바일에서 누가 그 역할을 수행할 거냐? 저는 개인적으로 버티컬 랜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보편적 관문 행동이 이게 잘 정착 안 될 것 같다. 차지한다 하더라도 비중이 그리 PC에서만큼 커지지 않을 것 같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버티컬로 큰 플레이어들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레진 코믹스의 서비스 막 치고 나가는데 포털들이 쟤는 뭐지 조그마한 애가 퍽퍽 끌려가는 이유가 뭐냐? 그보다 전에 카카오톡 조그마한 회사였는데 막 치고 나갔더니 포털들 하다가 내준 이유가 뭐냐? 버티컬 플레이, 특정 영역에 사용자하고 행태적으로 아주 깊게 연관돼서 쌍방향으로 많은 인터랙션을 갖는 그런 버티컬 플레이어들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모바일에서 롱테일 이코노미는 무엇이냐? 보면 모바일 아직 어려워요. 이렇게 얘기. 저희 할아버지도 모바일 스마트폰 앱 쓰는데요. 스마트폰 앱 쓰시죠. 근데
손주가 가르쳐준 거, 아들이 가르쳐준 거 하나를 계속 컴퓨터에서 쓰시는 거죠. 예. 새로운 앱을, 그 모바일 이코노미를 돌아다니면서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 게 아니라 모바일 이코노미 안에 있는 하나의 상품을, 하나의 서비스를 계속 소비하는 거죠. 이코노미 안에서 의미 있는 주체가 되려면 돌아다니면서 다양한 경제 활동들을 해줘야 되는데, 근데 상당수가 그렇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또 공급자들, 모바일에서 O2O가 중요해, O2O가. 근데 다 뭐 하고 있냐면 배달의 민족, 이런 업체들은 다 거기 가서 줄 서서 있게 될 거야.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는데, 근데 과연 배달앱 이런 거 하나로 이 오프라인의 이코노미를 다 다룰 수 있냐?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들이 제공하는, 소형 작은 업체들이 제공하는 그 서비스가 모바일화 될 수 있는 길이 없으면 안 될 거죠. 이들이 들어오는 거가 롱테일이 스마트 모바일 이코노미에서 롱테일이 형성되는 거예요. 이제 낙관론과 비관론이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다 인터넷 초기에도 있었던 거고 다 해소될 거야 라고 하는 거고, 비관론은 그렇지 않다. 이거 롱테일이 쉽게 안으로 못 들어올 것 같다 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즉 지금 제가 이 말씀드린 롱테일이 그러니까 관문 행동이 어떤 것으로 이제 포션이 이렇게 나눠져서 정착된다 하더라도 그들이 이 롱테일을 이코노미 안으로 끌고 들어올 수 있을 거냐. 그래서 2005년 이후에 이렇게 인터넷이 성장했었던 것과 같은 그런 현상이 벌어질 수 있을 거냐. 만만치 않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오늘 주제가 앱스토어인데, 앱스토어는 모바일 이코노미의 보편적 관문이 될 거냐? 쉽지 않다고 봅니다. 스토어 여기 있어요. 스토어에서 앱 다운로드 밖에 없고요. 물론 뒤쪽에 앱을 구매하는데 지분이나 뭐 이런 것들을 갖고 있긴 하지만, 사실 앱 다운로드하는 이코노미는 스마트 이코노미 아주 일부분이고요. 그 뒤로 일어나는 거래들 뭐 이런 것들이 훨씬 더 큰 이코노미인데, 그리고 또 어떤 서비스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특정 앱하고 이 사용자가 행태적으로 결합이 강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뭘 더 사기 위해서 만약에 커머스다, 구매를 해야 되겠다, 혹은 음식 배달 시켜야 되겠다, 하나 정착되고 나면 더 좋은 배달 앱이 없을까? 앱스토어에 가서 찾아보고 있다는 형태는 안 나타난다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관문 행동들이 뭔가 하나 결정이 되고 나면 습관적으로 반복되고 바탕화면에 첫 바탕화면의 아이콘으로 자리 잡는 순간에 끝. 예. 물론 잘 치는 친구가 레진 코믹스에 이렇게 야한 만화가 겁나 많더라, 너 딱 좋아하게 생겼어. 그러면 이제 레진 코믹스 이렇게 나오면 해갖고 해보겠지만, 아주 그런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한다면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제가 처음에 습관적 서핑, 이게 되게 중요한 경제적으로 가치 있는, 사업적으로 가치 있는 트래픽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주로 어디서만 나타나고 있느냐. 심지어 검색하고서도, 네이버 딱 열어갖고 검색하고서도 자기가 원하는 거 딱 보고 나면 빠져나와요. 검색이 그 역할을 지금 못하고 있어요. 여기저기 사이트로 왔다 갔다 돌아다니는 그 트래픽을 스스로 제너레이션하는 걸 못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특정한 커머스 앱, 특정한 컨텐츠 앱, 특정한 서비스 앱들이 그 안에 들어온 다음에 자기 목적을 달성하고서 또 딴 건 뭐가 있나 이런 이 트래픽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물론 여전히 지불과 결제는 빅딩으로 계속 이제 요즘 핀테크 하면서, 현재 앱스토어의 한계와 문제가 뭐냐? 새로운 사용자와 새로운 공급자를 끌어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느 단계에서 딱 저기 되니까 맨 게임만 나오고, 그리고 젊은 애들 쓸 수 있는 버글버글 나오고, 그리고 카톡 생태계, 포털 생태계, 뭐 바탕화면 앱 이런 거 제외하고 나면은 몇 프로 남지도 않아요. 저희가 2013년도에 통이 뽑아보니까 카테고리가 게임, 포털 계열, 카카오 계열, 바탕화면 앱 이거 제외하고 나니까 6% 남더라고요. 전체 플레이 시간, 앱 플레이 시간.
그 다음에 PC의 관문과 달리 특정 목적 지향성이 강한 사용자 행태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스토어 서비스에 대한 사용자들 행태적 결합도가 높지 않다. 스토어에서 갑자기 무슨 푸시통 날라오면 얘는 왜 이런데? 찍 지워버리죠. 하지만 카톡에서 무슨 똥 날라왔어. 내가 잘 쓰고 있는 11번가에 틱 날라. 뭔가 좋은 정보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 심리적 행태적 결합도가 훨씬 높다. 그리고 서비스 공급자 생태계의 특정 앱 플랫폼 쪽에 카톡 콕 집어서 말씀드리자면 카톡 말씀드립니다. 카카오톡 쓰고서 카카오 스토리 쓰면서 카카오페이 써가지고 뭔가 이런 특정 앱이 플랫폼 역할을 상당히 침범에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용자의 행태적 결합도가 높은 특정 서비스의 플랫폼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앱스토어가 그 관문 PC에서와 같은 관문이 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럼 이제 혁신 뭐 해야 되느냐? 행태적으로 보편성과 결합도가 높은 미디어를 스토어가 장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정말로 밴드하고 나처럼 혹은 카톡하고 나처럼 스토어 앱하고 나도 계속 스토어 앱에서 뭔가 보내온다는 건 내가 상당히 관련된 거 이렇게 판단할 수 있도록 결합도를 높여야 됩니다. 또 여기 이제 공급자들, 자기 생태계 안에서 행동할 수 있는 공급자들을 늘려야 되는데 앱은 이제 맛이 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더 앱을 가지고 공급자들을 늘리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 얘기는 저는 웹을 좀 염두에 두고 말씀드립니다. 그다음 새로운 서핑 형태, 스토어 안에서의 새로운 서핑 형태를 좀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보편성 높은 지구수단 이건 열심히들 다들 하고 계시고. 그래서 그 보편성이 높은 지구수단 또 제가 이제 이 앞에 결합도 높은 미디어 말씀드렸는데 PC 연계냐, 모바일 앱 UI 혁신이냐, 사용자와의 행태적 결합도가 높은 새로운 모바일 서비스 배포를 위한 새로운 미디어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스마트 서비스의 배포 체계가 어떻게 진화할 건지 앞에 글로벌 대 로컬, 앱 대 웹, 리치 앤 롱테일 말씀드리는데 사실 구글이든 애플이든 이 스마트 서비스 생태계는 글로벌 생태계로 디자인 되기를 원했었고요. 그래서 글로벌하게 하나의 서비스 딱 만들면 글로벌하게 배포될 수 있는 단일한 체제 이거 물론 애플은 상당 부분 그렇게 도달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한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결정적으로는 점차 모바일 서비스, 스마트 서비스는 오프라인하고 연계성이 점점 강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이 만화, 음악 이런 거는 글로벌하게 그냥 쫙 뿌려도 다 똑같은데 한국에는 짜장면 배달이 중요한데 미국에는 짜장면이 아예 없어요. 이러기 때문에 오프라인하고 연계성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글로벌한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은 점점 줄어들고 자기가 행사할 수 있는 영향력 자체가 좀 줄어드는 측면이 있고요. 광고 수익 모델도 한계는 있고 글로벌화의 한계가 있더라도 또 글로벌 플랫폼과 로컬 생태계의 대드락이 좀 있습니다. 글로벌 플랫폼은 이렇게 혼자서 다 집어먹으면서 상위 20%만 쭉 따르면 열매도 맺을 수 있고 꽃도 피울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메타건데요. 상위 20% 젊은 사람들이죠. 여기서 쫙 영양분을 빼가고 나면 로컬에 있는 짜잘짜잘한 나무들은 여기에서 영양분을 다 빨렸기 때문에 더 밑으로 내려가야만 영양분을 그나마 빨아 올릴 수 있는데 여기까지 내려갈 힘이 없어요. 뿌리를 내릴 힘이 없어요. 그래서 2통3사 앱스토어 다 통합하겠다고 한 거예요. 그나마 여기 지표층을 좀 뚫고서 여기 밑으로 내려가 보려고.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플레이어들이 지표층을 뚫고 그 밑으로 내려가서 저 80%를 끌어올려주지 못하면 여기도 더 성장하기는 어려울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이제 사실은 문제는 여기는 지금 20%만으로도 난 해피하고 부모의 형제 다 나왔거든. 더 내려가면 좋지만 아니어도 여기서 수익
수익률을 극대화시키는 것만으로도 난 충분해. 또 이 시장 전체에 대한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어. 라고 하는 판단을 하고 있을 수도 있어. 근데 어쨌든 앞에서 보여드렸었던 그 커브가 만들어지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롱테일이 들어와야 되고 또 이렇게 해서 그걸 실현해야 되는데 이런 데드락들 문제들이 다 있습니다.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장 부사장님께서 강의해 주신 것을 이제 아주 흥미롭게 들었습니다. 그 보편적인 이제 관문 행동이라는 키워드를 일종의 이제 화두로 이제 던져 주셨어요. 보편적인 관문 행동. 아마 앱스토어가 해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이 세 분의 이제 패널이 오셨을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 그렇지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던져주셔가지고 약간 좀 당황하는 것 같은 내색도 좀 약간 표정도 굳어 계시고 저희 보시면 그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듣고 싶은 바가 있습니다. 아까 했던 얘기 이제 계속 드리자면은 보편적 관문 행동 앱스토어가 해줄 수 있을까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얘기부터 먼저 단도직입적으로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네네. 저는 민경환이라고요. 말씀 주셨던 것처럼 플레이 쪽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보편적 관문 굉장히 재밌는 컨셉인데 하나 이제 생각이 든 게 전제 자체가 이 보편적 관문이 주는 가치가 제일 크다. 그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전제에 대해서는 한편으로 동의하고 한편으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앱스토어가 반드시 그걸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제 기존에 온라인하고 이제 모바일하고 봤을 때는 당연히 지금 모바일 구글 플레이도 이제 3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행동 자체가 뭔가 고착화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고 다만 이제 기존의 온라인에서 네이버라는 포털이 주는 여러 가지의 것들 그러니까 내가 원하지 않아도 들어가면은 거기에서 니즈를 던져줬기 때문에 그런 니즈를 많이 소비하는 입장이라면 지금 핸드폰 같은 경우에는 자기 니즈를 이미 찾아놓고 거의 바탕화면에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자기의 니즈대로 거기에서 고르는 그래서 거기에서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거기에서 앱스토어의 역할은 뭐냐 니즈를 찾아주고 배포하는 역할 그리고 그런 보편적 관문이냐 그리고 거기에서 그런 것 같지는 않다. 근데 그러면 역할은 거기에서 이제 의미가 있느냐? 당연히 의미가 있다. 왜냐면 그 니즈에 대해서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주고 그걸 배포해줄 수 있는 그리고 그 배포하는 범위가 정말 뭐 잘하고 만약에 한다면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까지 글로벌 유저 니즈까지 잘 배포해줄 수 있는 그런 관문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보완해서 조금 설명드리면 제가 앱스토어가 꼭 보편적 관문이 한다거나 그게 아닌 가치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근데 이제 후보를 찾아본 거죠. 그런 인터넷 이코노미가 성장할 때에 그 역할을 해줬었던 리치나 롱테일을 그 이코노미 안으로 끌어들였는데 주도적 역할을 했었던 그 플레이어의 지위에 누군가가 잡혀주고 그렇게 해서 리드를 해줘야만 그 안으로 이코노미가 성장할 텐데 그 이코노미를 성장을 누가 드라이브 할 거냐 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제 보편적 관문의 필요성 근데 후보군을 쭉 보니까 그 중에 하나 오늘 주제이다 앱스토어를 말씀드립니다. 근데 그 앱스토어가 잘 못해주고 있다. 못해주고 있다기보다는 그냥 계속 그 역할을 안 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안 할 가능성도 있다. 그럼 민경환 총괄께서는 그 애초에 그 질문 자체가 이제 약간 틀렸다는 이런 뉘앙스 이제 말씀해 주셨죠. 틀렸다라기보다는 이제 저희도 사실은 모바일이 3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분보다 경험이 많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아직 뭐 스페셜리스트다 3년간의 경험이 모든 거를 다 제일 잘하는 사람이라고 포지셔닝 해주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저희도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모든 카테고리에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당연히 예전에 어떻게 해왔는지를 당연히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그런 측면에 있어서 당연히 그러면 인터넷에서 했었던 것들을 모바일에서 누가 해줄 거냐에 대한 질문은 당연한 것이고
근데 이제 저는 거기에 대해서 그게 꼭 똑같이 일어나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는 사실 의문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주도하는 부분은 저는 아무래도 이제 개발사분들 하고 많이 일을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니즈를 이제는 내가 이런 니즈가 있구나라는 거를 유저들한테 알려주고 그리고 그 니즈에 해당하는 예를 들면 뭐 교육이다라고 하면은 교육에서 정말 좋은 컨텐츠를 우리가 전달을 해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저희들의 역할이 아닌가. 그리고 굳이 만약에 누가 리드를 해야 되냐라고 한다면은 저희 입장에서는 교육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각 카테고리에 이제는 컨텐츠가 더 중심이 돼서 뭔가 게이트웨이에 포커스되는 것보다는 각 카테고리의 컨텐츠가 그 유저들한테 그 유저들의 니즈에 대해서 소구하고 찾게 만들고 그리고 저희는 거기에서 중간 다리를 놓는 약간 그런 모양으로 지금 계속 전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지적하는 부분이 그건데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돼 있다 보니까 니치나 롱테일 컨텐츠나 서비스가 생태계 안으로 못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딱 그 관문에서 스토어 중심으로 서비스가 되다 보면 그냥 좁은 미디어 제약이 큰데 거기서 배포하려고 그러면 인기 높은 게임들 막 이런 것들이 앞쪽에 갈 수밖에 없고요. 거기를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니치나 롱테일 서비스들이 소비자들한테 전달되는 것은 현재 앱스토어 구조는 불가능한 거예요. 2015년 현재부터의 네. 2013년이나 모르겠는데 2015년 조금 저 김민석 대표님께서 그 넘어가신 분이시잖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 그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저도 보편적 방문이 뭐 오늘 용어는 이제 처음 봤지만 저도 이제 다른 분들한테 같은 설명을 하면서 바탕화면이 모바일 생태계의 포털이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다녀요. 그래서 네이버 역할처럼 그런 관문이 이미 그냥 폰 바탕화면이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저는 과거의 보편적 관문이라고 특히 이제 한국에서 보면 굳이 말하면 네이버인데 네이버의 역할이 어떻게 보면은 넓게 퍼뜨리고 혹시 넓게 퍼뜨린 거에서 스스로가 깊어지려고 해요. 그러니까 혼자 다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도 혼자 하고 뭐 콘텐츠 제공도 혼자 하고 그러니까 약간 그 아까 규모의 경제를 이야기하신 보편적 관문이 네이버라는 약간 한국에서는 독과점 업체의 형태로서 규모의 경제를 만든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사실은 반대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모바일 세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앱스토어가 하는 역할은 넓게 펼치는 역할이고 저희 같이 서비스 제공자들이 사실은 기계 파는 역할을 사실 반대로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혼자 다 하는 걸 이제는 약간은 분업화되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블로거인데도 불구하고 1인 미디어인데도 불구하고 2005년도에 벌써 월 1억씩 광고 수익을 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어떤 기폭제가 됐냐면은 블로그가 이렇게 돈을 벌 수 있나. 그래서 제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 그 2005년, 2006년 그 즈음에 저희의 그 등록자, 그러니까 그 저희 애드센스 등록자 수가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그때 저희가 그 롱테일 플랫폼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때 화두가 뭐냐면 그때 그 동의는 뭐냐면 저거 나도 저렇게 할 수 있나 보다 라는 어떤 하나의 메시지가 강력하게 갔기 때문에 근데 이제 게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봤습니다. 뭐냐면 롱테일 애니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뭐 카카오라든지 이런 것들 이런 플랫폼을 통해서 뭔가 빵 터졌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게임에서도 본 게 정말 개발자들이 다 쏟아져 나왔어요. 창업도 하고 그래서 나도 저렇게 될 수 있나 보다. 그래서 실제로 그 썬데이 토즈가 모임을 가졌던 토즈라는 공간에 개발자들이 서로 모임으로 꽉 차 있고 그런 것들이 게임에서 일어났는데 저희들의 숙제는 뭐냐면 교육에서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카테고리에서 나도 할 수 있나 보다라는 케이스들을 계속 발굴을 하는데 저희들 좀 초점을 맞추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잠깐 논점을 정리해 보면은 사실 그 우리 장 부서장님의 그 발언의 요지는 그렇게 보고 나도 할 수 있나 보다 하고 했더니 나는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게 이제 이거 2015년 지금 현재라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근데 보시면은 2015년 전에 이제 도입을 하셨고 아까 그 발표 내용에서 제가 기억에 뇌리에 박히는 말이 있었는데 이제 정확히 말씀하신 게 맨 게임만 나오는 그 게임은 굉장히 많이 쏟아져 나오는데 뭔가 그 새로운 걸로 이렇게 해가지고 참여해서 뭔가를 뿌리내리는 일이 가능한 건지에 대한 어떻게 이제 문제 제기를 던지셨던 거거든요. 그건 어떤가요? 저도 상당히 약간 좀 설득이 돼가지고 약간 편으로 들여드리고 있는데 사실 이러면 안 되지만
어떠신가요? 다른 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좀 앱스토어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네. 사실 별로 잘 나가지 못하는 그런 앱스토어를 갖고 있는데요. 사실 이편적으로 동의합니다. 저는 사실 동의하고 있어요. 동의하고 있고 저희가 방문력 할 수 있다?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래서 저희의 어떤 그 성사했거나 성사하려는 아이디어 같은 걸 잠깐 말씀드리자면은 사실 2년 전에 그런 문제를 제시하고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은 앱스토어로서 우리가 지금 해주고 있는 거는 사용자 인증과 앱 배포와 결제라는 거였었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갖고 지금 마크를 만들고 있는데 일단 외부에 좀 필요하신 분들한테 그분들이 뭔가를 할 수 있게 해주고 이 뒷단을 좀 저희가 해서 그분들이 마음대로 잘 마케팅하면서 하나씩 할 수 있게 해보자 했었는데 당시에는 당연히 이 분단된 통신화 마케팅이 가능하지 않았었죠. 이제 다시 한번 그런 꿈을 시도하고 중이고 또 하나의 그 사이드 고리는 아까 리도 말씀해 주셨지만 저희는 저희 마켓 자체에서 웹툰을 사실 사업하고 있어요. 아 마켓 합쳐진 저희 원래 마켓에서 웹툰을 하고 있고 나름 저희 생각보다 성과가 좋아서 공식 만들어서 지금 방향을 생각하느라고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례가 발생했냐면은 어제 출시한 그 웹젠의 뉴 오리진의 사전 예약을 이렇게 여러 통로를 켜놓은 사셨었는데 그 공도 그쪽에서 말씀하시기를 그 사전 예약 결제를 많이 모아준 채널이 공동위기가 헝거리가 이벤이었고 사례가 저희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좀 말씀 감물될 수 없기 때문에 저희 인프라를 좀 더 좀 나눠드려서 어떤 그 플레이어들이 각자 좀 어떻게 활동할 수 있게 방안 그런 거 하고 사이드의 어떤 트래픽 모색 콘텐츠를 통해서 앱을 홍보해서 말씀하시는 어떤 그 인기 랭킹 외에 어떤 콘텐츠들이 부자시켜주는 방안 이런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문은 잘 모르겠지만 매체로서의 기능성이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갑자기 이제 자학 토크를 하셔가지고 별 영향력이 없다고 하셨는데 사실 별로 없는 것 같고요. 아시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굉장히 힘든 싸움을 하고 있어요. 어떤 거냐면은 지금 유치원관리하고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 아주 풍부하신 그 고객들이 모여있고 많이 하시는데 로컬 앱스토어에서 돈을 지불하시고 있는 분들은 아주 보관하고 분들이세요. 자기가 팔면 상품들을 딱 진행해놓고 뭐가 제일 싼 거야 이거? 아니면 뭐가 더 들어오는 거야? 항상 비교하시는 분들이시고 그러신 분들이에요. 물론 장점은 그분들은 AR 피크라고 하죠. 그 게임에 대한 지불 비용이 거의 10만 원 단위가 넘어가신 분들이시긴 해요. 그래서 사실 그만큼 더 까다로운 고객분들이시기 때문에 좀 더 브로드한 분들 대상보다는 좀 더 힘든 영업을 하고 있고 정말 하고 있죠. 한번 오시면 많이 쓰실 많이 쓰십니다. 명품관이네요. 명품보다는 아울렛, 할인관. 그걸 정가를 판매한다면 저희 좀 할인해서 판매하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름의 경쟁력.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그 4월부터인가요? 통신 3사가 앱스토어를 마켓을 통합해서 이렇게 한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그러니까 3월 20일에 컨퍼런스를 3사 공동에 했고 그 약간 어떤 뭐라고 한다면은 이동통신사가 스마트폰 출시 이후에 뭔가를 한다고 했을 경우에 이렇게 관심 많이 보여주시는 케이스가 없었어요. 그래서 컨퍼런스 1, 2부 나와서 했었고요. 근데 사실 저희 기대 이상으로 관심 보여주고 계셔가지고 그래서 저희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어떤 분단된 생태계에서 격자단에서 불편함을 주면서 지금 영업을 강화하고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사실 시작했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하셨듯이 그 어떤 정가 구매에서 약간 벗어나 계신 분들을 좀 잘 흡수해 보고자 했던 건데 그 이상의 어떤 관심들을 보여주셔서 좀 더 준비를 잘해야 되겠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자면 일단 5월 14일에 일단 대포가 될 거예요, 사실. 5월 14일에. 얼마 안 남았네요. 그러면 한 군데만 올리면은 통신 3사의 고객들한테는 사실상 다 갈 수 있는. 갈 수 있고 또 뭐 서드파티 엑스트로 같이 알싸움은 소스의 위험에서 벗어나 있는 그런 금방 대응할 수 있겠죠.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명품 도장도 같이 이제 찍어 주시는 셈이죠. 그래서 좀 안전한, 물만큼 좀 안전한 해가 없는. 그러면 이제 개발자들 입장에서는 뭐 인앱 결제라든지 사실 이제 마켓에 특화된 이것을 이제 개발해야 되는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러 마켓을 지원하는 게 상당히 부담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한 군데만 지원하면은 다 알아서 되는 거죠? 맞습니다. 저희 광고 통합 저희 작년에 해놨고요. 하나에서 등록하시면은
고객 통신사 기반으로 다 붙어서 네. 그쪽 뭐 다이렉트 캐리어 빌링이라든지 통신사 포인트라든지 쓸 수 있게끔 진행이 될 겁니다. 구글 플레이에서는 뭐 어떻게 느끼십니까? 이런 변화에 대해서? 뭐 저는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네네. 결국에는 그 저희의 고객은 유저도 있고 네네. 개발사도 있는데 네네. 뭐 개발사 입장에서 가장 최고의 선택을 항상 하신다고 저는 네네. 가정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국내향으로만 서비스를 하시는 경우에는 뭐 구글 플레이 또는 뭐 통신사인데 저희가 이제 그런 선택을 하신다고 가정을 하니까 저희는 또 저희가 드려야 되는 밸류를 가지고 승부를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물론 국내에서도 저희들이 좀 그 앱 배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많이 힘을 쓰고 있지만 또 저희가 글로벌에서도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만들면 올리면은 거기에서 뭐 자기가 선택하는 나라는 모두 뭐 190개 중에 고르면 190개를 전부 오픈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좀 하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게 비단 이제 여태까지 저희가 해보면 솔직히 큰 개발사들 그리고 게임 개발사들이 한국 외에 글로벌에서도 계속해서 나가서 케이스를 만들고 있어요.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러면 롱테일도 가능성 이런 것들은 사실 저희가 뭐 얼마 전에도 뭐 아시겠지만은 뭐 레트리카라든지 뭐 이렇게 정말 1인 개발사로 시작하고 이제 한 3, 4명 되는 소 개발사도 뭐 다운로드 수도 거의 뭐 1억 뭐 구글 플레이에서만 1억 3천만 정도 다운로드 나오고 실제로 뭐 브라질이라든지 이런 나라에서는 거의 기본 카메라 앱으로 될 수 있고 근데 그런 케이스들을 저희들이 만들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희가 이제 만들어낼 수 있는 또 이제 저희가 전달할 수 있는 밸류라고 생각해서 좀 최대한 개발사들이 그런 밸류를 보시고 결정을 하실 수 있도록 네, 하면 근데요 이제 공급 쪽은 그런데 유저 풀 측면에서 지금 아직 이 생태계로 안 들어오고 있는 유저들이 어떻게 해서 끌고 들어올 거냐 그거에 대한 비전이 없으면 뭐 살려는 손님들이 있어요. 공급자들도 내가 난 니치지만 이런 서비스를 내면 될 거야 이렇게 기대를 할 거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유저 풀이 정체에 들어갔다 라고 하는 게 이제 저희 판단인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같은 생각이었는데요. 약간 니치 케이스는 아니지만은 최근에 넷마블 분들하고 말씀 나누면서 약간 지금 서로 놀랐던 게 최근 레이븐이라는 게임 성공을 했지 않습니까? 사실 넷마블에서도 사실 이 게임을 내면서 기존에 이렇게 좀 도착하는 팔에서 내가 큰 파일을 가져갈 것이다. 까지 기대하셨었는데 지금 뚜껑을 열어놓고 나서 보니까 이렇게 된 파일에서 약간 더 생성을 시켰어요. 이렇게. 사실 이제 국내에서 RPG 게임 같은 경우는 더 이상 그건 없을 것이다. 이제 끝났다. 한계다. 그러다가 생각했었는데 외부의 영역을 더 개척하시는 거란 말이죠. 물론 이제 말씀하신 니치 롱테일은 아니긴 하지만은 빅플레이들끼리 네이버랑 넷마블 모여서 이런 속하긴 하지만은 아직 국내에서도 아직 우리가 터치하지 않은 영역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고 사실 보고 있고요. 저희가 또 지금 아까 대표께서 명품 관리에 저희가 아웃렛을 맡았었는데 사실 요새 오프라인 아웃렛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사실 이게 장사가 되니까 늘어나는 건데 사실 그런 측면에서 뭔가 좀 더 편리하고 들어갈 수 있는 결제 수단이나 인증 같은 걸 이용해서 아직 터치되지 않은 고객들을 찾아내는 것을 좀 목표를 하고 있고요. 세간에서는 뭐 저희가 목표가 무슨 국가 경쟁 이런 헤드를 전혀 그렇지 않고요. 사실 일단 메이저가 차지하고 있는 영역 위에 하나씩 찾기 노력하고 있고요. 잠깐 쳐들자면 사실 저희 쪽 조직에서는 이제 구글 쪽과 마케팅 같이 하는 것이 사실 있습니다. 그 플레이스토어도 마케팅 사실 이렇게 때문에 저희가 부탁하신 분은 이렇게 부착되어 있는 시장에서 좀 더 어떤 관문 역할은 아니겠지만은 조금 더 아직까지 터치되지 않은 영역들을 찾아서 어떤 성과를 내는 것이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충분하면 저는 아까 말씀 주신 거에 대해서 동의하는 부분이 유저들이 폰을 사서 한 번도 앱을 깔지 않은 수가 1점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근데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저희가 요즘에 이제 생각하는 건 뭐냐 게임에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 장르에서도 계속 유저들이 아직도 늘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기존의 스마트폰의 모바일 게임 이전에 봤을 때는 뭐 PC라든지 아니면 뭐 콘솔 게임
여기에서 보여줬던 여러 가지 다양한 장르들을 봤을 때는 아직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장르들을 봤을 때 또 빈 것들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의 그 레이싱, 예를 들어 레이싱 게임 같은 경우에 그거를 즐기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이것들이 제대로 아직은 뭐 소구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게임의 예고. 그다음 두 번째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좀 노력을 하는 부분이 뭐냐면 정말 스마트폰, 이 폰을 스마트하게 사용을 할 수 있는 방법들, 그런 유스 케이스들을 유저들을 교육을 시켜야 된다. 그래서 사실 교육 같은 경우에 스마트 스터디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예로 기존에는 육아를 만약에 하는 뭐 저도 그런 입장이지만 이제 보통은 유튜브에서 이제 그냥 보여주고 그냥 끝냈거든요. 근데 이게 모바일 앱이라는 어떤 최적화된 그런 컨텐츠로 이제 들어오면서 이것들이 유튜브도 되게 재미있는 영상도 있지만 또 앱에서도 이런 것들이 또 애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재미있는 것들이 있구나. 그런 이런 어떤 유스 케이스들을 저희들이 좀 종류별로 좀 발굴을 해서 그거를 좀 전달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아직 뭐 성장의 여지가 좀 충분히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저는 그 통신 3사 그 마켓이 통합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기존의 구글 플레이 안드로이드 폰에서 구글 플레이 올리였던 일반 사용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게 바뀌지 않을까, 상당히 좀 경쟁이 일어나지 않을까 했는데 이제 전혀 이제 경쟁이라고 이제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아서 그럼 지금 플레이스토어의 경쟁자는 뭐 자기 자신입니까? 그러니까 저는 당연히 경쟁이지만 이런 어떤 아직까지 더 늘어나는 것들을 봤을 때는 시장 자체가 파이가 더 커져야 경쟁을 해서도 저희들이 더 거기서 가져갈 수 있는 것도 커질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아직은 좀 더 뭐 게임도 사실은 계속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더 시장이 커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당연히 앱 쪽도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사실 그때 어저께 그 이메일 소개 이렇게 해서 이메일을 보내드렸는데 그 저희를 소개하는데 저희 에피소드를 말씀을 좀 해달라고 말씀하셔가지고 근데 뭐냐면 우리나라 안에서만 이제 본 건 아니고 저희가 우리나라가 한국에 이제 스마트폰이 워낙 빨리 퍼졌기 때문에 다른 나라나 이렇게 봤을 때는 폰이 워낙 빨리 풀렸기 때문에 개발자들도 상대적으로 일찍 개발을 시작을 했고 거기서 쌓여있는 지식, 경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높아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월등히 높습니다. 월등히 높아요. 그래서 저희도 그렇고 그다음에 비슷한 상황에 있는 팀이 일본 팀이 있어요. 그래서 구글 플레이 자체도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했는데 주로 이 아시아에선 이 두 나라가 이끌었기 때문에 저희 팀도 사실은 한국이랑 일본이랑 이제 싱가포르에 한 명 뽑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우리가 좀만 더 일을 하면은 우리나라 콘텐츠를 그런 나라에 우리가 더 넣을 수 있겠다. 사실 그런 지금 상황이 됐기 때문에 저희의 경쟁자는 지금 상황에서는 그 글로벌 시장에서는 저희 일본 팀. 네, 이 저희 진짜 자기 자신입니까 지금? 자기 자신이라기보다 이제 일본 개발자죠. 그러니까 일본 개발자하고 한국 개발자하고 경쟁을 지금도 저희가 없어도 하겠죠. 근데 저희가 일을 좀 더 하면 그런 경쟁에서 조금 더 유리해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개발 이제 직접 하신 우리 김민석 대표님한테 여쭐 텐데요. 개발자 커뮤니티 사이에서는 이런 이제 마켓 구글 특히 이제 구글이나 애플 이제 주도적인 사업자다 보니까 불만들이 사실 많이 들려요. 여러 가지 이제 불만 사항들이 이제 많이 들리는데 뭐 불편하시거나 뭐 그랬던 건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다른 데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30% 수수료가 과한 거 아니냐 다들 이제 사실 그게 결국 돈에 대한 불만인데요. 저희는 만약에 우리가 지금의 성과를, 지금의 유저를, 지금의 매출을 구글이 없는 상태에서 만약에 달성이 됐다고 한다면은 회사의 순이익률이 50%에 육박을 했을 거예요. 왜냐면 30% 떼주는 거가 그대로 아마 순이익이 됐을 테니까. 근데 반대로 구글이 없다면 우리가 이렇게 글로벌 비즈니스를 할 수 있었을까? 또 사실 이제 거기서 들어가는 페이먼트나 다운로드 비용 같은 것도 30까지는 아닐지언정 15는 들어가지 않았을까? 이런 역으로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진짜 입장마다 다른 것 같아요. 저희처럼 어떻게 보면 BEP가 너무 높고 순이익을 내고 있는 회사로서는 구글의 30%가 합당해. 왜냐면 우리가 클 수 있는 기회를 줬어. 라고 아마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고요. 수익이 안 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구글 30% 때문에 내가 수익이 안 나는 거야. 라는 주장을 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그래서 이게 30%의 수수료를 구글의 무슨 횡포 아니면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변화된 페이먼트 수수료, 옛날에는 카드 수수료 3% 또는 뭐 문화상품권은 뭐 15%까지 내가면서 결제 수수료를 붙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생태계의 하나라고 생각해서 그 안에서 내가 활동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찾아내야 된다. 그게 이제 사실은 주어진 미션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구글 플레이가 2012년, 11년, 12년만 해도 저희 매출로 티스토어가 더 컸어요. 구글 플레이보다. 네, 그래서 반대로 티스토어에서, 그러니까 티스토어, 오즈스토어를 합치면은 저희가 한 5천에서 8천만 원 정도의 매출까지는 가져왔었는데 그 당시에 구글은 거의 0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안타까운 얘기지만 원스토어 통합 매출이 월 300이 안 돼요. 저희 8천이었던 게 300이 안 되고 지금 구글은 약 3억 원 가까이 월 매출로 이제 잡히고 있어요. 그래서 3년 사이에 구글 플레이가 3년밖에 안 됐다는 얘기를 하는 게 저는 너무 뼈저리게 느끼는 게 3년 동안 구글 플레이는 정말 많이 바뀌었거든요. 근데 반대로 티스토어나 오즈스토어는 안 바뀌었어요. 아무것도. 더 사실은 불편해지기만 하고 뭐 QA 기간 늘어나고 뭐 사실은 더 불편하고요. 사실은 협업하기에도 구글 같은 경우는 뭐 저희가 요구하는 거나 기능 업그레이드 같은 게 상대적으로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반면에 오즈나 티 같은 경우는 이게 정말 대기업하고 이러는구나라는 걸 너무 실감하는 그런 역할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앱 안 올리고 뭐 당연히 매출 떨어지고 뭐 사실 이거 이제 앞선의 반복이었던 것 같아요. 또 뭐 요즘에 이제 반대로 저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리치한 마켓이에요. 교육이라는 것도 유아동 교육이라는 한국에서 신생아가 1년에 40만 밖에 안 되고 저희가 타겟팅할 수 있는 인구 공포가 약 100만 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작은 시장인데 티스토어마저도 사실 이제 또 게임에 또 올인을 하고 있어요. 아마 그거밖에 돈이 안 될 거예요. 제가 봐도. 그러다 보면 교육이라는 건 그 안에서 더 소외되고 사실은 더 안 돼요. 처음에 이제 저는 오즈스토어한테 사실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아니 다른 큰 플레이어들하고 어떻게 싸울 거냐. 교육으로라도 당신 마켓 특화시키면 어떠냐. 사실 이런 어필도 되게 많이 했었는데 사실은 뭐 별로 그렇게 뭐 듣는 사람이 그런 거를 판단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었을 뿐더러 이게 힘들었고요. 뭐 마켓에 맡겨 힘든 점? 아까 그 광무 플레이어랑 약간 비슷한 느낌인데 이게 명확하지는 않아요. 이게 넓게 퍼뜨리려는 게 이들의 정말로 목적일까? 아니면 네이버처럼 넓게도 하지만 내가 다 먹으려고 하는 게 목적일까라는 게 사실은 약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많이 퍼뜨려주고 우리가 조금 더 교육이라는 생태계를 만들 수 있도록 조금 더 자유도를 준다면 그러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더 사실은 많아질 텐데 뭐 구글플레이도 입장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 게 뭐 너무 권한을 줬다가는 이제 뭐 저희는 유아동 교육이라고 선량하게 플레이를 하지만 그렇지 않은 유저들이 많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이게 플레이를 마음껏 하고 싶고 깊게 파고 싶지만 뭔가 그 광문 플레이어라는 관점에서 저희를 조금 제지하는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면 이제 더 깊게 파기는 힘들고 사실 이제 이게 좀 상충되고 있는 부분이 있죠. 이제 뭐 그 마켓에 대한 이제 시장의 불만은 아까 말씀하신 어떤 그 금전적인 그 30%의 그 마진에 대한 것도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이제 투명성이라든지 그 기존에 어떻게 보면 유통 채널이 해줬었던 역할이 이제 약간 등한시대가 있는데 그런 것도 있는 약간 좀 이중적인 것 같아요. 이걸 나타낼 수 있는 그 예시 중에 하나가 국내 이제 굉장히 큰 그 게임 회사의 그 어떻게 보면 총수께서 모두가 이제 소장농이 되고 있다라는 이런 충격 발언을 하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게 어떻게 이제 계기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이후로 이 생태계 독립운동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어요. 뭐 클라우드 방식으로 가든지 아니면 뭐 마켓 내 또 다른 마켓을 한다든지 이런 게 요즘 굉장히 많이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데 예전에는 뭐 구글 플레이, 애플은 뭐 전혀 이제 다른 얘기입니다만 구글 플레이만 보더라도 굉장히 이제 개방적인 마켓이었는데 이제 점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컨트롤이 늘어가면서 아마 이런 어떤 시장적 움직임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도 좀 한번 우리가 짚어봐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사실 역으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그러니까 모바일을 인터넷의 대체제라고 너무 그 프레임을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좀 들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광고 플레이어들의 역할을 플레이스토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앱스토어 같은 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지금도 네이버가 사실은 모바일에서도 광고 플레이 역할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죠. 뭐 PC처럼 자유로운 브라우징이 힘든 건 사실 작은 디바이스라는 한계인 거지. 뭔가 이들이 컨텐츠가 없어서 모바일용으로 없어서라기보다는 작은 디바이스에 광고 영역도 없고 뭐 화면에 보여지는 거는 그 굉장히 소규모 컨텐츠고 하니 이제 그런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모바일을 사실 앱의 생태계로서만 현재는 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물론 앱 안에서의 추가 콘텐츠 판매나 커머스 같은 것들이야 이제 그들의 생태계인 거고 이거를 그쵸, 너무 대체제로만 보고 이야기를 하면 사실은 작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다고 모바일이 아무리 발전한다 그래서 뭐 웹이나 PC가 사실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 역할을 못하는 건 아니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리고 이용자가 늘지 않는다라는 부분도 사실 스마트폰을 쓸 사람들은 이미 다 쓰고 있다라는 거의 반증은 아닌가라고 저는 역으로 질문 드리고 싶은 게 그 롱테일이라는 부분이 옛날 포털처럼 내가 뉴스 보다가 갑자기 옆에 있는 부동산 정보가 궁금해서 클릭해서 보는 그런 유저를 소중하게 여기는 거라면 사실은 모바일에서는 그 사고방식 자체를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질문을 역으로 좀 드려보고 싶어요. 역으로 그 게임 회사 사장님이 만든 저한테 주신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처음에 보여드린 그림이 과연 스마트 모바일 이코노미의 현 단계를 어떻게 봐야 될 거냐, 우리가 2005년 이 상황으로 볼 거냐, 아니면 거기도 이미 모바일 생태계도 이미 성숙된 생태계로 봐서 이제 더 이상 뭐 큰 성장은 없고 지금 성장 기조대로 그냥 가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변곡점이 우리 눈앞에 있냐 없냐에 대해서 사실 퀘스천 떨리는 거고요. 근데 저는 현재 앱 중심의 또 스토어 중심의 생태계라고 하는 거는 스마트 모바일에서 1단계에 지나지 않는다. 앞으로 올 성장이 훨씬 더 크다. 근데 더 큰 성장을 위해서 필요로 돼야 되는, 뛰어넘어야 되는 허들이 뭐냐 라고 하는 부분에서 훨씬 더 작은 플레이어들이 이 작은 비용으로 서비스를 고객들한테 배포할 수 있는 체제가 오면서 내가 배포해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나도 될 것 같네 라는 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지고 그 유저들도 스토어에 들어갔는데 일단 구글 계정이 내가 뭘로 세팅되어 있는지도 기억 안 나는 뭐 이런 분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대리점에서 보통 세팅해 주시죠. 예, 대리점에서 세팅해 주셨기 때문에 휴면 상태에 들어가요. 한동안 안 쓰면. 근데 그런 분들도 그런 거 신경 안 쓰고도 내가 원하는 서비스에 쉽게 접근해서 지금 사실 20대 30대는 스마트폰을 잘 쓰긴 하지만 지불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입니다. 애니팡이 대박을 친 이유가 뭐냐면 40대 50대를 게임 플레이어로 확 땡길 수 있었기 때문이었는데 40대 50대 이상의 세대가 스마트폰에서 쉽게 돈을 쓸 수 있는 지금 환경이냐? 쉽진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지금 인터넷에 이제 그것도 마찬가지 비유인데요. 2004년, 2005년 상황하고 유사하다고 보고 업사이드가 있다고 생각하면 도대체 뭘 노력해야 되는 거냐 우리가 이 이코노미를 키우기 위해서 저는 더 나이 든 세대가 더 들어와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스토어라는 구조는 이 나이 든 세대들은 상당히 불편해하는 구조. 그리고 또 더 작은 플레이어들이 서비스 공짜로 들어와야 되는데 스토어라는 구조는 그들에게 너무 높은 장벽. 뭐 이런 문제들을 좀 해소해야만 이코노미가 커지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제 부장님들께서 이제 답답함이 이제 뭐 전해져 오는데 아까 발표하신 내용에서도 약간 좀 인용을 하자면은 이제 혼자서 이제 다 집어먹으면서 이제 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결국에 뿌리가 충분히 내리지 않아서 어떤 이제 작은 새싹들이 지금 충분히 더 자랄 수가 있는데 더 커질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너무 현상에 이제 안분지적하고 있는 건 아니냐 이런 화두를 이제 어떻게 이제 던지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떻게 보면은 이제 높아심 플러스 이제 걱정 플러스 이제 미래에 대한 기대가 어떻게 보면 오늘의 화두인 것 같은데 김 대표께서는 뭐 현재 그래도 이제
지금 예전에 비하면 이제 지금이라도 있는 게 이제 굉장히 좋은 상황이다 이런 뉘앙스를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 이제 두 분께서는 어쨌든 간에 미래를 향해서 지금 앱스토어의 모습을 좀 바꿔 가셔야 되거든요. 이제 약간 이제 미래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뭐가 여러분들의 가장 큰 과제고 가까운 미래에 어떻게 이걸 바꿔 나가야지 말씀하실 것 같은 답답함, 개발자 커뮤니티에서의 답답함, 또 다른 어떤 뭐 아까 그 게임 회사 그분 같은 어떤 소장관 발언 같은 경우에 답답함, 이제 일반 사용자의 답답함이 해소될 수 있을지 그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제 듣고 싶은 내용일 것 같거든요. 일단 그 저희 같은 경우에는 탑 개발사부터 롱텔까지 전부 다 저희 그 파트너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탑 개발사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지금 이 기회가 왔을 때 좀 더 예를 들면 뭐 대만이라든지 인도네시아의 뭐 이런 나라들에서 제 1위의 개발사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 개발사가 1등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저희들이 그 케이스를 만드는 게 목표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중소개발사, 그러니까 게임 개발사를 먼저 말씀드립니다. 중소게임 개발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같이 일해보면은 주로 한국 쪽을 먼저 생각을 하시는 건 맞아요. 왜냐면 특히 이제 인앱 결제 모델을 안에 탑재를 하는 경우에는 여기에 대한 오퍼레이션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쉽지 않기 때문에 대신에 이제 이거를 많이 무료화 모델로 하고 이제 뭐 광고 수익을 통해서 이제 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2인 개발자, 1인 개발자라고 하더라도 글로벌로 나간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게 어떤 모양이 됐던지 간에 중소개발사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나도 되겠다라는 케이스를 만드는 것, 그래서 그 개발자들한테 끊임없이 동기부여를 주는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앱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카카오톡, 그다음에 뭐 네이버 애플리케이션, 뭐 카카오 스토리 몇 개 안 되는 그런 앱 말고는 사실은 어떤 앱이 있는지 찾으려고 하지도 않고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좀 더 재미있게 아니면 정말로 이 스마트폰이 자기한테 편리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몇 가지 유스 케이스들을 좀 발굴하고 대신에 그 유스 케이스들이 이단 이제 큰 회사랑 같이 일을 하는 것도 포함이 되겠지만은 중소 회사까지도 포함이 돼서 그게 정말 좋은 케이스로 좀 유저들한테 잘 교육도 되고 또 개발사 입장에서도 좀 더 숨통이 좀 트일 수 있는 그렇게 좀 접근을 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사실 혹하네요.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그 스마트폰의 부금을 못 보셨던 분들한테 개몽 활동 비슷한 것 같은데요. 그게 사실 많이 부족했던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저희가 뭐 광고를 했었던 거 보면은 주로 게임에 포커스를 해서 TV 광고도 했었어요. 근데 저희 이제 경쟁사인 이제 애플 같은 경우 보면은 사실 게임 쪽으로 매출이 굉장히 많이 날 텐데 애플에서 게임 광고를 한 걸 제가 본 적은 잘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뭐 어디에서 뭐 책을 읽다든지 뭘 하든지, 그러니까 항상 일상생활에서 좀 더 인게이지를 어떻게 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계속 그 스토리텔링을 하는 게 있는데 저희도 좀 더 유저들한테 그러한 어떤 이 폰을 가지고 어떻게 무엇을 가지고 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좀 많이 좀 교육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나 제가 팁을 드릴게요. 모야모를 쓰는 유저를 모델을 하시면 나이든 세대가 많이 들어오고 실제로 제가 그 앱 서비스를 하는 입장에서 보면 저희가 딱 빈 타겟 유저가 나이든 세대다 뭐 좋아할까 해서 만들었던 서비스인데 한번 고려해 보시죠. 사심이 가득한데 아직 서투셔가지고 좀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자연스러워야 되는데 어떠신가요? 사실 저희도 지금 고민에 아주 큰 영향 중 하나고요. 행진분이 그러니까 저희 좀 얘기하는 적 없으신 것 같아요. 티스트 오셨을 나서 지금 보니까 뭐 같은데. 뭐 막상 하나 보내시면 돌직구가 아픕니다. 그만큼 맞으면. 사실 보시면은 그 저희 통가스터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인앱 결제 외에 다운 사실 거의 지금 중국과 마찬가지로 사실 이렇게. 예전에는 별 마케팅도 없고 그냥 이걸 왜 살까 싶을 정도로 하시는 시절이 있었어요. 사실 2010년까지 사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지금 저는 사실 중국에서 좀 맞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통합 이후에 이제 어떤 좀 더 플랫폼도 편리하게 만들어지고 또 저희가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저희 고객대상의 어떤 푸시 노티피케이션이라든지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 웹툰을 통한 정보를 통해서 뭔가 지금 게임 말고 다른 영역에서도 지금 어떤 레퍼런스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는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사실 저희가 지금 하고 있지 않지만 사실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그
캠레라 인디기바자 같은 타이틀을 하고 계시거든요. 사실 두 분들 말씀 들어보면 사실 이게 또 그쪽 마켓에서 알 수 없는 세제가 좀 커드이 돼서가지고 이게 쉽지 않아 하시더라고요, 되게. 저희 같은 경우는 그쪽하고 다시 뭔가 해볼 그런 걸 하고 있고, 그래서 좀 말씀하신 그 생태계를 건강하게 위한 그 게임의 영역들에 대해서도 성과를 내는 미션을 하고 있고요. 그거에 대한 어떤 시작은 저희 스토어 5월 14일 오픈하고 나서 한 올해 한 4주 정도 외에 들어가서 다시 보고 있습니다. 5월 14일 기대가 됩니다. 네, 주십시오. 김 대표님도 저쪽 스토어에 다시 한번 5월 14일에 지금 스토어에 많이 올라가 있고요. 네. 예전에 인터넷 초창기에서도 뭐 비슷한 논리가 사실 나왔습니다. 이제 시장 사이즈와 이제 글로벌 같은. 그럼 이제 북유럽에 보시면요, 북유럽 같은 경우에는 그 포털들이 그 지역 포털이 없습니다. 다들 영어를 워낙 잘하고 이제 시장이 작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냥 다 글로벌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지역의 색상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이 또 그 사회에서는 굉장히 사실 많은 상황이거든요. 이제 비슷한 어떻게 보면 고민의 맥락이신 것 같고,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글로벌로 우리가 모두 나가야 된다는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게 참 이제 오늘 또 어떻게 보면 이제 토픽으로 삼기에는 너무나 깊고 심오한 이런 또 그 면이 있어서 우리가 어떤 그 가치관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야 될지 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하는 참 철학적인 그런 그 고민을 하게 하는 그런 하루 토크였던 것 같습니다. 계속 얘기 사실 듣고 싶은데, 저는 더 듣고 싶은데 아무래도 이제 여러분들 또 직장으로 돌아가셔야 될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딱 한마디씩만 듣고 그래도 아쉬우니까 한마디씩만 여러분들 마무리 발언 해주시고 오늘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예, 저는 사실 뭐 글로벌 대 로컬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로컬이 성장할 수 있는 활로를 못 들으면 글로벌도 업사이드가 없다 라는 게 제 발표 내용의 중심이고요. 그러니까 글로벌에 빨려서 뭐 로컬이 성장을 못하는, 단순히 이 문제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서로 악순환으로 빠지지 않도록 하는 거가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과제고, 또 그걸 위해서 뭘 해야 될 거냐, 이걸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앱스토어 중심으로 너무 집중되어 있는 서비스 배포 체계라고 하는 거를 웹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넓히는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겠냐, 혹은 또 그런 노력들이 지금 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제 오늘 얘기를 끝내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스토어 입장인데, 사실 우리나라 경제, 유저들, 개발자들 전부 다 혜택을 받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아까 말씀하신 80%에 달하는 사용자까지도 저희들이 좋은 서비스를 잘 저희를 통해서 받으셔서 그 80%에 해당하는 분들이 좀 더 생활도 편리해지고, 그 80%에 해당되는 사용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우리나라 개발자들도 더 잘 수익을 또 잘 내고, 또 이게 굉장히 뿌듯한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조심해서 비 오는 데 돌아가시기 바라고, 저희는 다음 달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